이것은 전쟁이다. 캐나다 정부가 내린 선전포고였습니다. 상대는 15년간 캐나다 광산을 지배해온 중국이었습니다. 96조 원 규모의 프로젝트가 한순간에 공중분해됐고 5천 명의 일자리가 위기에 빠졌습니다. 세계 최강 중국을 적으로 돌린 캐나다. 이제 누가 그들을 구할 것인가? 유럽은 거절했고 미국은 방관했습니다. 절망의 순간 아무도 예상치 못한 나라가 등장했습니다. 바로 대한민국이었습니다. 단 2달 만에 96조 계약 체결, 중국보다 2배 빠른 기술, 절반의 비용. 한국은 어떻게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들었을까요? 그 전에 잠깐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럼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2023년 10월 베이징 샹그릴라 호텔 최고층 스위트룸. 저 브렌트 맥코널은 중국 최대 광산 기업 CNGC 회장과 샴페인을 들고 있었습니다. 12조 원 규모의 리튬 광산 계약서에 방금 서명을 끝낸 직후였죠. 브렌트, 우리의 15년 파트너십에 건배. 왕 회장이 유창한 영어로 말했습니다. 저는 웃으며 잔을 부딪혔어요. 그 순간이 제 커리어의 절정이었습니다. 저는 브렌트 맥코널입니다. 캐나다 천연자원부 국제자원개발 전략 총괄 컨설턴트. 52세, 오타와 본부 12층 코너 오피스를 쓰는 몇 안 되는 사람 중 하나였습니다. 제 명함에는 25년 경력이라는 숫자가 자랑스럽게 박혀 있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죠. 저는 제 자신에게 만족했습니다. 아니, 자랑스러웠습니다. 리튬, 우라늄, 히토류, 전 세계가 목말라하는 전략 광물 개발 프로젝트를 제가 총괄했으니까요. 제 사무실 벽에는 사진들이 걸려 있었어요. 2008년 베이징에서 처음 중국 파트너들과 악수하던 모습, 2015년 상하이 광산 시찰 사진, 2020년 시진핑 주석이 캐나다를 방문했을 때 배경에 서 있던 제 모습까지 15년의 성공이 그 벽에 담겨 있었습니다. 동료들은 저를 이렇게 불렀습니다. 차이나 브렌트. 기분 나쁘지 않았어요. 오히려 자랑스러웠죠. 매주 월요일 오전 7시, 저는 어김없이 베이징 시간에 맞춰 화상회의를 했습니다. 중국 파트너사는 완벽했어요. 빠르고 정확하고 무엇보다 돈이 많았습니다. 10조, 20조, 때로는 30조까지 주저없이 투자했죠. 브렌트, 다른 나라는 고려 안 하세요? 가끔 젊은 애널리스트들이 물었습니다. 저는 코웃음 쳤어요. 왜? 잘 되고 있는데 뭘 받고? 한국이요? 물론 알죠. 삼성 휴대폰 쓰고 있고 LG 냉장고도 집에 있어요. 좋은 제품 만드는 나라죠. 하지만 비즈니스 파트너로는 글쎄요. 너무 작아 보였습니다. 중국처럼 수십조를 한 번에 쏟아부을 수 있나요? 제 책상 서랍 속에는 각국 자원개발 제안서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일본, 독일, 호주, 그리고 한국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온 제안서도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한 번도 제대로 읽어보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시간 나면 그렇게 말하며 서랍 깊숙이 밀어넣었죠. 2023년 가을, 제 삶은 완벽했습니다. 연봉은 매년 올랐고 승진 보장이었으며 중국이라는 최고의 파트너가 있었습니다. 오타와 교회의 넓은 집, 대학생 딸 둘, 아름다운 아내, 모든 게 제자리에 있었어요. 하지만 그해 11월부터 이상한 징조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의회에서 국가안보라는 단어가 자꾸 들려왔어요. 저는 무시했습니다. 정치인들의 쇼잖아. 15년 관계를 누가 끊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곧 깨닫게 됩니다. 2023년 11월 어느 월요일 아침이었습니다. 평소처럼 오전 6시 30분에 일어나 샤워를 했어요. 커피 한 잔 들고 차를 몰아 오타와 시내로 향했죠. 라디오에서는 토론토 증시 소식이 흘러나왔습니다. 광물 섹터 주가가 또 올랐다는 뉴스였어요. 좋아, 완벽해. 저는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천연자원부 건물에 도착하니 7시 15분이었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1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복도를 걷는데 동료 제임스가 인사를 건넸어요. 브렌트, 잘 됐어. 오늘 전략회의 있는 거 알지? 저는 고개를 끄덕였죠. 매주 월요일 9시 전략회의는 루틴이었습니다. 제 사무실에 들어서자 비서 수잔이 따뜻한 커피를 건넸습니다. 브렌트, 오늘 일정표예요. 그리고 이거. 수잔이 두꺼운 서류 뭉치를 내밀었어요. 표지에는 빨간 글씨로 기밀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정보기관에서 온 거예요. 상부에서 오늘 회의 전까지 꼭 읽으라고 하더군요. 저는 서류를 받아들고 책상에 앉았습니다. 창밖으로 오타와 의회 건물이 보였어요. 11월의 차가운 아침 햇살이 건물 첨탑을 비추고 있었죠.
평화로운 풍경이었습니다. 저는 서류를 펼쳤어요. 제목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중국 광산 기업의 캐나다 내 활동 분석 및 국가안보 영향평가.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읽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페이지를 넘길수록 제 표정이 굳어갔어요. 중국 기업들이 캐나다 광산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베이징 서버로 전송하고 있다는 내용. 첨단 채굴 기술이 무단으로 유출되고 있다는 증거. 심지어 일부 중국 기업 직원들이 정보기관 요원일 가능성까지 제기되어 있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15년간 함께 일했던 파트너들이 이런 짓을 했다고요? 저는 서류를 다시 읽었습니다. 데이터 로그, 서버 기록, 통신 내역, 모든 증거가 명확했어요. 이럴 수가. 제 입에서 신음이 새어나왔습니다. 시계를 보니 8시 50분, 전략회의까지 10분 남았습니다. 회의실로 향하는 복도가 평소보다 길게 느껴졌어요. 문을 열고 들어서니 이미 10여 명의 동료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모두 심각한 표정이었죠. 부서장 토마스가 입을 열었습니다. 다들 보고서 읽었나? 오늘은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해. 회의실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어요. 토마스가 대형 스크린을 켰습니다. 화면에는 캐나다 광산 지도가 떠올랐어요. 브리티시 컬럼비아, 퀘벡, 온타리오, 주요 광산 지역마다 빨간 점이 찍혀 있었습니다. 이 빨간 점들이 중국 기업이 지분을 보유한 광산이야. 전체의 42%야. 42%라고. 토마스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다음 슬라이드가 넘어갔습니다. 데이터 유출 규모를 보여주는 그래프였어요. 2020년부터 2023년까지 베이징으로 전송된 데이터가 무려 38테라바이트. 이건 단순한 비즈니스가 아니야. 체계적인 기술 탈취야. 토마스가 주먹으로 탁자를 쳤습니다. 동료 제임스가 손을 들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자는 거죠? 15년 관계를 하루아침에 끊을 순 없잖아요. 저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임스 말이 맞았어요. 너무 급진적인 결정은 위험했죠. 하지만 토마스의 대답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상부의 결정은 이미 났어. 퇴출이야. 전면 퇴출.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전면 퇴출이요? 96조 원 규모 프로젝트를 어떻게? 누군가 소리쳤어요. 토마스가 손을 들어 조용히 시켰습니다. 미국 CIA와 파이브 아이즈 동맹국들이 강력하게 요구했어. 이건 캐나다만의 문제가 아니야. 서방 세계 전체의 안보 문제라고. 저는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15년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느낌이었어요. 베이징 샹그릴라 호텔에서 샴페인을 들던 그 순간이 떠올랐습니다. 왕 회장의 환한 미소. 우리의 파트너십은 영원합니다. 브렌트, 그가 그렇게 말했죠. 영원? 이제 3개월도 못 간 셈이네요. 회의는 2시간 넘게 계속됐습니다. 법률적 문제, 보상 문제, 정치적 파장. 머리가 지끈거렸어요. 회의가 끝나고 사무실로 돌아왔을 때 저는 완전히 기진맥진한 상태였습니다. 책상에 앉아 머리를 감쌌어요. 이제 어떻게 하지?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베이징에서 온 전화였어요. 왕 회장이었습니다. 브렌트, 무슨 소문을 들었는데 사실인가? 목소리에 긴장감이 묻어났어요. 저는 입을 열었다가 닫았습니다. 뭐라고 말해야 할까요? 왕 회장님, 저도 방금 알았습니다. 상황이 심각해 보입니다. 왕 회장의 목소리가 차갑게 식었습니다. 브렌트, 15년이야. 우리가 함께한 15년을 잊은 건가? 저는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아닙니다. 하지만 이건 제가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통화가 끊겼습니다. 그날 오후 베이징에서 항해 전화가 50통 넘게 왔습니다. 퇴근 시간이 됐지만 저는 사무실을 떠날 수 없었어요. 창밖은 이미 어두워졌습니다. 11월의 오타와는 오후 5시면 벌써 밤이었죠. 저는 혼자 사무실에 남아 벽에 걸린 사진들을 바라봤습니다. 베이징, 상하이, 청두, 중국 곳곳에서 찍은 사진들. 이제 이 모든 게 과거가 되는 건가요? 집에 돌아가니 밤 10시가 넘었습니다. 아내 제니퍼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맞이했어요. 여보, 무슨 일 있어? 얼굴이 왜 그래?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괜찮아. 하지만 괜찮지 않았어요. 전혀 괜찮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표면적인 평화 아래에는 균열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2023년 12월 크리스마스가 다가오고 있었어요. 오타와 시내는 화려한 불빛으로 장식됐지만 천 연자원부 12층은 어두운 긴장감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 뉴스를 확인하는 게 두려워졌어요. 언론에서는 중국과 캐나다 관계를 집중적으로 다루기 시작했습니다. 캐나다 정부, 중국 투자 재검토 국가안보 우려 확산, 광산 섹터 긴장 고조 헤드라인들이
점점 더 자극적으로 변했죠. 12월 첫째 주 월요일, 저는 의회 국가안보위원회에 소환됐습니다. 의사당 지하회의실, 조명이 어두컴컴하고 분위기가 무거웠어요. 7명의 의원들이 반원형 테이블에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그들 앞에 홀로 서 있었죠. 맥코널 씨, 당신이 중국 기업들과 15년간 일했다고 들었습니다. 위원장이 날카롭게 물었어요. 예, 그렇습니다.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동안 이상한 징후를 전혀 못 느꼈습니까? 데이터 유출, 기술 탈취, 이런 것들을요. 제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사실이었어요. 저는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아니, 눈치채려고 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중국과의 관계가 너무 편했고 수익이 좋았고 모든 게 순조로웠으니까요. 죄송합니다. 제가 더 주의 깊게 봤어야 했습니다. 의원 한 명이 서류를 펼쳤습니다.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중국 기업들이 베이징으로 전송한 데이터가 38테라바이트입니다. 38테라바이트요. 이게 당신이 감독하던 프로젝트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저는 고개를 숙였어요. 변명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청문회는 3시간 동안 계속됐습니다. 저는 완전히 소진된 상태로 의사당을 나왔어요. 12월의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때렸습니다. 휴대폰을 켜니 동료들의 메시지가 쌓여 있었어요. 브렌트, 괜찮아? 청문회 어땠어? 언론에서 난리야. 제 손이 떨렸습니다. 언론이요? 급히 뉴스 앱을 열었습니다. 제 사진이 첫 페이지에 떠 있었어요. 캐나다 마이너스 중국 광산 스캔들의 핵심 인물 15년간 감독 부실 논란, 맥코널 컨설턴트, 책임 회피 논란. 제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집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아내에게 전화가 왔어요. 여보, 뉴스 봤어. 당신 괜찮아? 제니퍼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응, 괜찮아. 곧 집에 갈게. 하지만 괜찮지 않았어요. 제 25년 커리어가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서재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책장에는 제가 받은 상패들이 줄지어 있었어요. 올해의 국제협력상, 자원개발 공로상, 우수 공무원상, 이제 이 모든 게 무색해졌습니다. 저는 위스키 한 잔을 따랐어요. 그리고 또 한 잔. 밤새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사무실에 출근하니 분위기가 싸늘했습니다. 동료들이 저를 피하는 것 같았어요. 복도에서 마주쳐도 눈인사만 하고 지나갔죠. 제임스조차 저를 제대로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저는 완전히 고립됐어요. 점심시간에 구내식당에 갔습니다. 혼자 구석자리에 앉아 샌드위치를 먹고 있는데 옆 테이블에서 대화 소리가 들렸어요. 브렌트, 맥코널 들었어? 완전 끝났대. 당연하지. 15년 동안 뭐 한 거야? 중국한테 놀아난 거지, 뭐. 제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샌드위치를 반만 먹고 사무실로 돌아왔어요. 오후 3시, 부서장 토마스가 제 사무실로 찾아왔습니다. 브렌트, 상부에서 결정이 내려왔어. 제 심장이 멎는 줄 알았어요. 사직? 토마스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더 큰 거야. 대안을 찾아. 2주 안에. 대안이요? 중국 없이 96조 원 규모 프로젝트를 굴릴 대안 말이야. 토마스가 나간 후 저는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2주, 96조 원, 불가능했어요. 중국을 대체할 수 있는 나라가 어디 있죠? 저는 모니터를 켰습니다. 자원개발 파트너 후보국 리스트, 호주, 미국, 독일, 일본, 영국, 하나하나 검토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희망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호주는 자체 광산 개발로 바빴고, 미국은 정치적으로 복잡했어요. 독일은 투자 여력이 부족했고, 일본은 기술력은 있지만 규모가 작았죠. 영국은 브렉시트 이후 혼란 상태였습니다. 망했어. 제 입에서 신음이 나왔어요. 그날 저녁 저는 사무실에 혼자 남았습니다. 창밖으로 오타와 시내의 불빛들이 반짝였어요. 크리스마스 장식들이 화려했지만 제게는 아무 의미가 없었습니다. 저는 책상 서랍을 열었어요. 각국에서 온 제안서들이 쌓여 있었죠. 하나씩 꺼내 읽기 시작했습니다. 호주 제안서는 투자 규모가 너무 적었어요. 일본 제안서는 조건이 까다로웠죠. 그때 서랍 깊숙한 곳에서 한 권의 서류가 눈에 띄었습니다. 표지가 파란색이었어요. 대한민국 산업통상자원부 마이너스 글로벌 광물 파트너십 제안서. 저는 그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2022년에 받은 거였어요. 2년 가까이 서랍에 박혀 있었던 거죠. 먼지를 털고 펼쳐봤습니다. 첫 페이지에는 한국의 배터리 산업 현황이 적혀 있었어요. 세계 배터리 시장 점유율 60%, 삼성 SDI, LG 에너지 솔루션, SK온. 제 눈썹이 올라갔습니다. 60%요? 그 정도인 줄 몰랐어요.
다음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히토류 정제 기술 특허 2,400개 보유. 세계 2위. 저는 앞으로 몸을 기울였어요. 계속 읽어 내려갔습니다. 리튬 정제 효율 중국 대비 200%. 비용은 절반. 잠깐, 이게 정말일까요? 저는 제안서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읽었습니다. 96페이지였어요. 데이터, 그래프, 통계, 사례 연구, 모든 게 구체적이고 명확했습니다. 내가 왜 이걸 안 읽었지? 제 손이 떨렸어요. 시계를 보니 밤 11시였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들었어요. 인터넷을 검색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배터리 기술, 삼성 SDI 리튬, LG 에너지 솔루션 글로벌 검색 결과가 쏟아졌어요. 모든 데이터가 제안서 내용을 뒷받침했습니다. 제 심장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어요. 혹시 이게 답일까요? 한국이, 제가 그토록 무시했던 그 작은 나라가. 저는 의자에 깊이 기대 천장을 올려다봤습니다. 브렌트, 넌 정말 바보야. 혼잣말이 나왔어요. 2년 동안 서랍에 박혀있던 답을 이제야 찾다니. 밤 12시가 넘었지만 저는 사무실을 떠날 수 없었습니다. 한국에 대해 더 알아야 했어요. 저는 컴퓨터 앞에 앉아 검색을 계속했습니다. 포스코홀딩스의 리튬 사업, 한국 정부의 250억 달러 해외 자원 개발 펀드, 북미 시장 배터리 공장 투자 계획, 정보가 쌓여갈수록 제 확신도 커졌습니다. 새벽 2시, 저는 마침내 사무실을 나섰어요. 추운 겨울밤 공기가 정신을 맑게 했습니다. 주차장으로 걸어가며 생각했어요. 내일 아침 첫 번째 할 일은 한국 산업부에 연락하는 거야. 작은 희망이 가슴속에서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제 휴대폰이 울렸어요. 새벽 2시에 누굴까요? 화면을 보니 베이징 번호였습니다. 왕 회장이었어요. 브렌트, 자는 거 아니지?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네, 회장님. 잘 들어. 우리는 캐나다의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어. 법적 대응을 준비 중이야. 그리고 브렌트, 너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거야.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차가운 밤 공기 속에 서 있었어요. 위협이었을까요? 경고였을까요? 제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상한 결연함이 생겼어요. 이제 돌아갈 수 없어. 앞으로 나아가야 해. 저는 차에 시동을 걸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날 밤 제 인생의 전환점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아직 몰랐어요. 한국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라는 걸. 그리고 96조 원짜리 기적의 시작점에 서 있다는 걸. 하지만 그 기적은 쉽게 오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더 큰 위기와 고통이 기다리고 있었죠. 2024년 2월 14일. 발렌타인데이였습니다. 하지만 캐나다에는 사랑이 아니라 충격이 찾아왔어요. 오전 10시 총리실에서 긴급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저는 사무실에서 생중계를 지켜봤어요. 총리가 단상에 섰습니다. 표정이 단호했죠. 국민 여러분, 캐나다 정부는 국가안보 보호를 위해 중대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오늘부로 중국 3대 광산 기업의 캐나다 내 모든 활동을 중단시키고 투자 지분을 강제 매각하도록 명령합니다. 폭탄 선언이었습니다. 제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총리가 계속 말했습니다. 지난 3개월간의 조사 결과 중국 기업들이 체계적으로 캐나다의 첨단 기술과 기밀, 데이터를 탈취해온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이는 캐나다의 국가 안보에 심각한 위협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이를 방치할 수 없습니다. 기자회견장이 술렁였어요. 기자들의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96조 원 규모 프로젝트는 어떻게 합니까? 중국의 보복은? 대안이 있습니까? 총리는 손을 들어 조용히 시켰어요. 대안은 준비 중입니다. 곧 발표하겠습니다. 저는 모니터를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대안, 그게 바로 제 임무였어요. 2주 전 토마스 부서장이 말했던 그 대안. 저는 지난 2주 동안 한국을 집중적으로 연구했습니다. 데이터를 모았고 분석했고 시뮬레이션을 돌렸어요. 결론은 명확했습니다. 한국이 답이었어요. 기자회견이 끝나자 제 휴대폰이 미친 듯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베이징에서 온 전화였어요. 왕 회장, CNGC 이사들, 중국 대사관, 모두 분노에 찬 목소리였죠. 저는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그들과 대화할 것이 없었어요. 오후 2시 긴급부서 회의가 소집됐습니다. 토마스 부서장이 제일 먼저 저를 바라봤어요. 브렌트, 대안 준비됐나? 모든 시선이 제게 쏠렸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열었어요. 화면에는 태극기가 떠올랐습니다. 대한민국입니다. 제가 말했어요.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한국, 너무 작지 않나? 누군가 말했죠.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를 넘겼어요. 한국은 세계 배터리 시장의 60%를 장악하고 있습니다. 삼성 SDI, LG 에너지 솔루션, SK온, 이 세 기업만으로도 중국을 압도합니다. 제임스가 손을 들었어요. 투자 능력은? 저는 다음 데이터를 보여줬습니다. 한국 정부는 250억 달러 규모의 해외 자원 개발 펀드를 운영 중입니다. 그리고 배터리 3사는 북미 시장에만 지난 3년간 80조 원을 투자했어요. 재정 능력은 충분합니다. 하지만 회의실 분위기는 여전히 회의적이었어요. 기술은? 정치적 안정성은? 중국 보복에 대응할 수 있나?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저는 하나하나 답변했어요. 2주간 준비한 자료였습니다. 데이터, 그래프, 비교 분석, 모든 걸 준비했죠. 1시간이 넘는 발표가 끝났습니다. 토마스가 턱을 쓸어내렸어요. 흥미롭군. 하지만 브렌트, 이건 도박이야. 15년 파트너를 버리고 한 번도 제대로 일해본 적 없는 나라와 손잡자는 거잖아. 저는 똑바로 토마스를 바라봤습니다. 도박이 아닙니다. 데이터가 말해줍니다. 한국은 준비됐어요. 회의가 끝나고 저는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지쳐 있었지만 포기할 수 없었어요. 제 컴퓨터 화면에는 한국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가 떠 있었습니다. 저는 마우스를 움직여 컨택트 어스 버튼을 클릭했어요. 이메일 작성창이 열렸습니다. 디어 코리언 미너스트리 어브 트레이드 인더스트리 언드 ENER그램I 저는 타이핑을 시작했어요. My name is 브렌트 머커널 손가락이 떨렸지만 계속 썼습니다. IMWRITIN 그램 to explore a potential partnership 이메일을 완성하는데 30분이 걸렸어요. 다시 한번 읽어봤습니다. 완벽했어요. 저는 전송 버튼을 눌렀습니다. 이메일이 전송됐습니다. 저는 의자에 깊이 기댔어요. 이제 답을 기다려야지. 하지만 얼마나 기다려야 할까요? 며칠, 일주일, 답이 올까요? 제 마음은 불안과 기대로 가득했습니다. 2월 마지막 주 더 큰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중국이 실제로 보복을 시작한 거예요. 캐나다산 카놀라유 수입을 전면 중단했습니다. 캐나다 농민들이 피해를 입기 시작했죠. 언론이 난리였어요. 중국 보복 현실화 농민들 울부짖음 정부 대책 없나? 저는 초조했습니다. 빨리 한국과의 계약을 발표해야 했어요. 그래야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었죠. 하지만 협상은 아직 진행 중이었습니다. 법률 검토, 투자 구조 확정, 양국 정부 승인, 시간이 걸리는 일이었어요. 3월 첫째 주 저는 한국 측으로부터 제안을 받았습니다. 직접 만나서 논의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서울로 오라는 거였어요. 저는 즉시 승낙했습니다. 가겠습니다. 토마스도 동의했어요. 브렌트, 내가 가. 그리고 꼭 성사시켜. 3월 15일, 저는 토론토 피어슨 공항에서 대한항공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인천행 직항편이었어요. 13시간 비행이었죠. 좌석에 앉아 안전벨트를 매며 생각했습니다. 한국, 내가 그토록 무시했던 나라. 이제 그곳이 우리의 희망이야. 비행기가 이륙했습니다. 토론토의 눈 덮인 풍경이 점점 작아졌어요.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결심했습니다. 이번 여행에서 꼭 계약을 따내야 해. 반드시. 제 25년 커리어가 이 한 번의 협상에 달려 있었습니다. 13시간 후 비행기가 인천국제공항에 착륙했습니다. 3월 16일 오후 5시였어요. 한국 시간으로는 새벽 4시에 출발해서 저녁에 도착한 셈이죠. 저는 피곤했지만 긴장됐습니다. 입국 심사를 통과하고 도착 게이트로 나왔어요. 한국 산업부 직원 2명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맥코널님 환영합니다. 유창한 영어였어요. 그들은 저를 안내해 검은색 세단으로 데려갔습니다. 차는 곧바로 서울로 향했어요. 공항 고속도로를 달리는 동안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깔끔하게 정돈된 도로, 빼곡한 아파트 단지, 네온 사인으로 빛나는 건물들. 한국의 첫인상은 놀라웠어요. 생각보다 훨씬 크고 현대적이었습니다. 작은 나라라고 생각했는데 제 편견이 부끄러웠어요. 차는 여의도에 도착했습니다. 한강이 보이는 고층 빌딩 앞에 섰어요. 여기가 산업통상자원부입니다. 직원이 말했죠. 저는 건물을 올려다봤습니다. 웅장했어요. 빌딩 로비로 들어서니 대리석 바닥이 반짝였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15층으로 올라갔어요. 문이 열리자 넓은 회의실이 나타났습니다. 긴 타원형 테이블 주위로 10여 명이 앉아 있었어요. 중앙에 김철수 정책관이 미소를 지으며 일어났습니다. 맥코널님, 먼 길 오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악수를 나눴어요.
김정채관의 악수는 단단했습니다. 앉으시죠. 저는 테이블에 앉았어요. 양옆으로 한국 전문가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배터리 기업 임원들, 법률 자문, 기술 전문가들 모두 서류를 펼쳐놓고 있었어요. 오늘은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논의하겠습니다. 김정채관이 회의를 시작했어요. 스크린에 프레젠테이션이 떠올랐습니다. 96조 원 규모 공동투자 계획 제목이 한글과 영어로 동시에 나타났죠. 첫 슬라이드는 투자 구조였습니다. 한국 배터리 3사가 60조 원, 한국 정부가 20조 원, 캐나다 정부가 16조 원 명확했어요. 다음 슬라이드는 개발 대상이었습니다. 브리티시 컬럼비아 리튬 광산 3곳, 퀘벡 히토류 광산 2곳, 서스케처원 우라늄 광산 1곳. 저는 집중해서 들었습니다. 한국 측의 제안은 놀라울 정도로 구체적이었어요. 투자 일정, 기술 이전 계획, 인력 배치, 예상 수익률, 모든 게 세밀하게 준비돼 있었습니다. 중국과는 차원이 다르네. 저는 속으로 감탄했어요. 회의는 4시간 동안 계속됐습니다. 오후 9시가 넘어서야 끝났어요. 저는 완전히 지쳐 있었지만 흥분됐습니다. 이거면 된다. 분명히 된다. 김정채관이 말했습니다. 내일은 삼성 SDI 본사를 방문하겠습니다. 그리고 모레는 포스코 포항 공장을 시찰하시죠. 다음 날 아침 저는 수원에 있는 삼성 SDI 본사를 방문했습니다. 거대한 연구단지였어요. 배터리 연구소를 둘러보며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최첨단 장비 수백 명의 연구원, 자동화된 생산 라인. 이 정도일 줄 몰랐어. 삼성 SDI 부사장이 설명했습니다. 우리의 리튬 배터리 기술은 중국보다 2배 효율적입니다. 그리고 수명도 50% 더 길죠. 실제 데이터를 보여줬어요. 그래프가 명확했습니다. 게다가 생산 비용은 중국의 절반 수준입니다. 저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어요. 셋째 날 저는 KTX를 타고 포항으로 향했습니다. 2시간 만에 도착했어요. 포스코홀딩스 리튬 정제 공장이었습니다. 공장장이 안내했죠. 여기서 연간 4만 톤의 리튬을 정제합니다. 세계 최고 순도 99.9%. 저는 입이 벌어졌어요. 캐나다 광산에서 채굴한 원석을 여기로 가져오면 최고 품질의 배터리용 리튬으로 가공할 수 있습니다. 공장장이 자신감 있게 말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정도 기술이면 중국은 상대가 안 되겠어. 제 편견이 완전히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3일간의 한국 방문이 끝나고 서울로 돌아왔습니다. 마지막 날 저녁 김정채관과 저녁 식사를 했어요. 강남의 한정식 레스토랑이었습니다. 한국 전통 음식입니다. 드셔보시죠. 상에는 10가지가 넘는 요리가 올라왔어요. 이게 뭐죠? 저는 물었습니다. 김치입니다. 한국의 대표 음식이죠. 저는 조심스럽게 맛봤어요. 매콤하고 시큼한 맛. 처음엔 낯설었지만 자꾸 손이 갔습니다. 맛있네요. 김정채관이 웃었어요. 처음엔 다들 그래요. 그러다 중독되죠. 식사를 하며 김정채관이 말했습니다. 맥코널님, 한국은 작은 나라입니다. 하지만 큰 꿈을 가진 나라죠. 70년 전 우리는 세계 최빈국이었어요. 전쟁의 폐허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세계 10위 경제 대국이에요.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저는 귀를 기울였습니다. 김정채관이 계속 말했어요. 교육과 기술, 그리고 끊임없는 도전입니다. 우리는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드는 데 익숙해요. 캐나다와의 협력도 그렇게 만들고 싶습니다. 그의 눈빛이 진지했어요. 저는 감동받았습니다. 김정채관님, 저는 솔직히 한국을 과소평가했습니다. 부끄럽네요. 하지만 이번 방문으로 확신하게 됐어요. 한국은 최고의 파트너입니다. 우리는 소주잔을 부딪혔습니다. 건배! 다음 날 아침 인천공항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 계약은 반드시 성사시켜야 해. 한국은 자격이 있어. 아니, 그 이상이야. 비행기에 올라 토론토로 돌아가는 13시간 동안 저는 보고서를 작성했어요. 한국 방문 결과 및 협력 제안 최종안. 캐나다에 도착해 바로 다음 날 저는 상부에 보고했습니다. 토마스 부서장, 차관, 그리고 장관까지 참석한 회의였어요. 저는 3일간의 경험을 생생하게 전달했습니다. 삼성 SDI의 기술력, 포스코의 정제 능력, 한국 정부의 의지, 모든 걸 말했어요. 장관이 물었습니다. 맥코널, 자네 확신하나? 한국이 정말 중국을 대체할 수 있나? 저는 주저없이 대답했어요. 예, 장관님, 대체가 아닙니다. 뛰어넘습니다. 한국은 중국보다 더 나은 파트너입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모두 제 눈을 바라봤습니다. 토마스가 말했습니다. 알겠네. 그럼 협상을 진행하지. 브렌트, 자네가 총괄해. 제 심장이 뛰었어요.
드디어 기회가 온 겁니다. 감사합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였어요. 하지만 바로 그날 오후 최악의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중국이 한 발 더 나간 거예요. 캐나다산 원목 수입도 중단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캐나다 임업계가 타격을 받기 시작했죠. 언론이 또 들끓었어요. 중국 보복 확대, 캐나다 경제 흔들, 정부 무능. 야당이 정부를 강하게 공격했습니다. 한국, 그게 대안이라고. 웃기는 소리. 의회에서 야당 대표가 소리쳤어요. 중국은 세계 2위 경제 대국이다. 한국 따위가 대체할 수 있나? 방청객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저는 TV로 중계를 보며 주먹을 꽉 쥐었어요. 더 큰 위기는 내부에서 왔습니다. 우리 부서 내에서도 반대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제임스가 제 사무실로 찾아왔어요. 브렌트, 미안하지만 나는 반대야. 너무 위험해. 한국은 검증이 안 됐어. 다른 동료들도 비슷한 반응이었습니다. 저는 고립됐습니다. 상부는 압박하고, 동료들은 반대하고, 언론은 공격하고, 중국은 위협하고, 사방이 적이었어요. 밤마다 잠을 설쳤습니다. 내가 틀린 건가? 한국이 정말 답일까? 의심이 고개를 들었어요. 3월 마지막 주 가장 어두운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중국 대사관이 캐나다 정부에 최후 통첩을 보냈어요. 한국과의 계약을 진행하면 캐나다 중국 무역협정을 전면 재검토하겠다. 연간 100조 원 규모의 무역이 위험에 처한 겁니다. 정부 내부가 흔들렸어요. 경제부처에서 반대가 나왔습니다. 100조 무역을 포기할 수 없다. 한국 계약은 재고해야 한다. 장관회의가 열렸죠. 저는 회의실 밖에서 기다렸습니다. 3시간이 지났어요. 문이 열렸습니다. 토마스가 나왔어요. 표정이 어두웠습니다. 브렌트, 상황이 안 좋아. 경제부에서 강하게 반대하고 있어. 제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그럼 한국 계약은? 토마스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보류될 것 같아. 아니, 취소될 수도 있어. 저는 사무실로 돌아와 의자에 무너지듯 앉았습니다. 25년 커리어 최대의 도전이 실패로 끝나는 건가요? 한국 방문에서 느꼈던 감동. 김정채관의 진지한 눈빛. 삼성 SDI 연구소의 첨단 기술. 모든 게 물거품이 되는 건가요? 그날 밤 저는 혼자 사무실에 남았습니다. 창밖은 캄캄했어요. 오타와의 3월은 여전히 추웠습니다. 저는 책상 서랍을 열었어요. 한국에서 받은 자료들이 있었습니다. 96조 원 투자 계획서, 기술 협력 제안서, 타임라인 모두 완벽했어요. 포기할 순 없어.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이건 캐나다의 미래야. 한국은 진짜야. 나는 봤어. 직접 경험했어. 제 안에서 뭔가 불타올랐어요. 포기가 아니었습니다. 분노였죠. 편견과 두려움에 굴복할 순 없었어요. 저는 컴퓨터를 켰습니다. 새로운 보고서를 쓰기 시작했어요. 한국 파트너십의 전략적 가치 및 중국 위협 대응 방안 밤새 작업했습니다. 데이터를 모았고 논리를 구축했고 증거를 제시했어요. 새벽 5시가 돼서야 완성됐습니다. 40페이지 보고서였어요. 저는 프린트를 해서 제보냈습니다. 그리고 장관실로 직접 가져갔어요. 비서가 말했습니다. 장관님은 아직 출근 안 하셨는데요. 기다리겠습니다. 저는 장관실 앞 소파에 앉았어요. 1시간 후 장관이 도착했습니다. 저를 보고 놀란 표정이었어요. 맥코널, 왜 여기 있나? 저는 일어서며 보고서를 건넸습니다. 장관님, 이것만 읽어주십시오. 30분이면 됩니다. 장관이 보고서를 받아들었어요. 들어오게. 장관실에서 저는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장관이 보고서를 읽기 시작했어요. 1페이지, 2페이지. 표정이 점점 진지해졌습니다. 10페이지를 넘겼을 때 장관이 고개를 들었어요. 이 데이터들 전부 검증됐나? 예, 장관님. 제가 직접 한국에서 확인했습니다. 장관이 계속 읽었습니다. 20페이지, 30페이지. 마지막 페이지를 넘겼을 때 장관이 한숨을 쉬었어요. 맥코널, 자네 정말 확신하나? 저는 똑바로 장관을 바라봤습니다. 예, 장관님. 제 25년 커리어를 걸겠습니다. 장관이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인터콤을 눌렀어요. 비서실장, 긴급 장관회에 소집하게. 오늘 오후 2시.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이게 마지막 기회였어요. 성공하거나 실패하거나. 저는 회의실 밖에서 기다렸습니다. 오후 2시 장관회의가 시작됐어요. 6명의 장관이 모였습니다. 천연자원부, 외교부, 경제부, 국방부, 법무부, 그리고 총리실 비서실장. 저는 회의실에 들어가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한국은 위험이 아닙니다. 기회입니다. 저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중국의 위협에 굴복하면 캐나다는 영원히 중국에 종속될 겁니다. 하지만 한국과 손잡으면 우리는 자유로워집니다. 스크린에 데이터를 띄웠어요. 한국 배터리 3사의 기술력은 중국을 압도합니다. 투자 능력도 충분합니다. 무엇보다 한국은 신뢰할 수 있는 민주주의 국가입니다. 저는 한국 방문 사진들을 보여줬어요. 삼성 SDI 연구소, 포스코 공장, 산업부 회의실. 제가 직접 보고 확인했습니다. 경제부 장관이 반박했습니다. 하지만 중국 보복은 백조 무역이 위험해. 저는 준비된 답을 제시했어요. 중국 보복은 일시적입니다. 데이터를 보십시오. 한국과의 협력으로 생기는 장기 이익이 훨씬 큽니다. 게다가 미국, 일본, 유럽이 우리를 지지할 겁니다. 외교부 장관이 물었습니다. 그 근거는? 저는 다음 슬라이드를 보여줬어요. 미국 CIA가 우리에게 파이브 아이즈 차원의 지지를 약속했습니다. 일본도 유사한 입장입니다. 서방 세계는 중국의 경제 무기화에 반대합니다. 국방부 장관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안보 관점에서도 한국이 낫습니다. 법무부 장관도 동의했죠. 법률적으로 문제 없습니다. 분위기가 바뀌기 시작했어요. 경제부 장관만 여전히 회의적이었습니다. 총리실 비서실장이 입을 열었습니다. 투표하겠습니다. 한국 계약 진행에 찬성하는 분? 손이 하나씩 올라갔어요. 천연자원부, 외교부, 국방부, 법무부, 4대1. 경제부만 반대했습니다. 가결됐습니다. 저는 믿을 수 없었어요. 성공한 겁니다. 제가 해냈어요. 회의실을 나와 복도에 섰을 때 저는 벽에 기대 눈을 감았습니다. 눈물이 났어요.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다음 날 정부가 공식 발표했습니다. 캐나다 정부는 대한민국과 96조 원 규모의 전략적 파트너십을 체결한다. 언론이 들끓었어요. 한국, 정말? 중국 제치고 한국 선택 역사적 결정 반응은 엇갈렸지만 저는 확신했습니다. 옳은 결정이라고. 그날 밤 한국 산업부에서 전화가 왔어요. 김철수 정책관이었습니다. 맥코널님 축하합니다. 우리 함께 역사를 만듭시다. 통역기를 통해 들리는 목소리가 따뜻했어요. 감사합니다. 김 정책관님. 4월 15일 서명식에서 뵙겠습니다. 4월 15일이 다가왔습니다. 서명식 장소는 오타와 총리실이었어요. 저는 새 양복을 입고 준비했습니다. 거울을 보며 넥타이를 매만졌어요. 오늘이야. 오늘 모든 게 완성돼. 제 손이 떨렸습니다. 긴장이 아니었어요. 설렘이었죠. 총리실에 도착하니 이미 수백 명이 모여 있었어요. 장관들, 의원들, 기자들, 기업인들. 무대 중앙에는 긴 책상이 놓여 있었습니다. 캐나다 국기와 태극기가 나란히 걸려 있었어요. 아름다웠습니다. 오전 10시 한국 대표단이 도착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선두로 삼성 SDI, LG에너지솔루션, SK온 CEO들이 입장했어요. 김철수 정책관도 보였습니다. 우리는 눈인사를 나눴죠. 총리가 무대에 올랐습니다. 오늘은 역사적인 날입니다. 캐나다와 대한민국이 새로운 파트너십을 시작합니다. 박수가 터져나왔어요. 한국 장관도 발언했습니다. 이 협력은 양국 모두에게 번영을 가져올 것입니다. 통역이 동시에 이뤄졌죠. 드디어 서명 순서였습니다. 총리와 한국 장관이 책상 앞에 섰어요. 두툼한 계약서가 펼쳐졌습니다. 플래시가 터졌어요. 총리가 먼저 서명했습니다. 그 다음 한국 장관. 펜이 종이 위를 움직이는 모습이 슬로우 모션처럼 느껴졌어요. 서명이 끝났습니다. 두 사람이 악수했어요. 박수가 쏟아졌습니다. 저는 객석에서 박수를 치며 눈물을 참았어요. 25년 커리어의 최고의 순간이었습니다.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든 순간, 96조 원짜리 기적이 현실이 된 거예요. 행사가 끝나고 리셉션이 열렸습니다. 저는 김철수 정책관을 찾았어요. 정책관님, 우리 해냈습니다. 김 정책관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맥코널님 덕분이에요. 당신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겁니다. 우리는 샴페인 잔을 부딪혔어요. 삼성 SDI CEO가 다가왔습니다. 맥코널님,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우리 함께 세계 최고의 배터리 공급망을 만듭시다. LG에너지솔루션 CEO도 악수를 청했어요. 한국과 캐나다 완벽한 조합입니다. SK온 CEO는 이렇게 말했죠. 중국은 이미 과거입니다. 미래는 우리 거예요. 리셉션장에서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오타와의 봄이 찾아오고 있었어요. 눈이 녹고 새싹이 돋아나고 있었죠.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캐나다의 새로운 시작, 한국과의 새로운 파트너십, 그리고 제 인생의 새로운 장. 그날 저녁 집에 돌아가니 제니퍼가 샴페인을 준비해놨어요. 여보 축하해. 뉴스에서 봤어. 당신 정말 대단해.
우리는 함께 건배했습니다. 딸들도 전화를 걸어 축하해줬어요. 아빠 멋져.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진짜 일은 이제부터였습니다. 계약서에 서명한 건 시작일 뿐이었어요. 실제 프로젝트를 성공시켜야 했죠. 다음 날부터 저는 본격적인 실행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투자금 15조 원이 일주일 만에 입금됐습니다. 한국은 약속을 지켰어요. 즉시 브리티시 컬럼비아 리튬 광산 개발이 시작됐습니다. 한국 기술진 200명이 캐나다에 도착했어요. 저는 밴쿠버 공항에서 그들을 맞이했습니다. 환영합니다. 제가 한국어로 인사하자 그들이 놀랐어요. 한국말 하세요? 저는 웃었습니다. 조금요. 서울에서 배웠어요. 사실 한국 방문 후 저는 한국어 공부를 시작했어요. 아직 서툴지만 기본적인 인사는 할 수 있었죠. 광산 현장에 한국 국기가 개양됐습니다. 태극기가 캐나다의 하늘 아래 펄럭였어요. 아름다운 광경이었습니다. 한국 기술진들은 즉시 작업을 시작했어요. 그들의 속도는 놀라웠습니다. 중국 팀보다 2배 빨랐어요. 3개월 후 첫 번째 리튬 원석이 채굴됐습니다. 목표보다 한 달 빠른 성과였어요. 원석은 즉시 포항으로 보내졌습니다. 일주일 후 순도 99.9%의 배터리용 리튬이 생산됐죠. 완벽했어요. 캐나다 언론이 긍정적으로 보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기술력 입증 목표 초과 달성. 중국보다 우수 여론이 바뀌었어요. 처음에 회의적이었던 사람들도 이제 인정했습니다. 한국 선택이 옳았어. 6개월 후 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생산량이 목표치의 150%에 도달한 거예요. 예상보다 50% 더 많이 생산한 겁니다. 한국 기술진들의 혁신 때문이었어요. 그들은 채굴 과정을 최적화했고 낭비를 줄였으며 효율을 극대화했습니다. 일자리도 예상보다 많이 창출됐어요. 원래 계획은 5,000개였는데 실제로는 12,000개가 만들어졌습니다. 광산 인근 마을들이 활기를 되찾았어요. 폐쇄 위기였던 상점들이 다시 문을 열었고 학교에 학생들이 돌아왔으며 병원이 확장됐습니다. 저는 정기적으로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브리티시 컬럼비아, 퀘벡, 서스케처원 세 지역을 오가며 프로젝트를 점검했어요. 한국 기술진들과 캐나다 노동자들이 협력하는 모습은 감동적이었습니다. 언어는 달랐지만 마음은 통했어요. 어느 날 광산 노동자 한 명이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맥코널 씨, 고맙습니다. 당신 덕분에 제 일자리를 지켰어요. 그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작년에는 해고 통보를 받았었어요. 중국 기업 퇴출 때문에. 하지만 한국에 와서 다시 일할 수 있게 됐죠. 저도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9개월 후 국제사회가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에서 먼저 반응했어요. 캐나다 마이너스 한국 모델이 성공적이다. 우리도 배워야 한다. 미국 에너지부가 한국 배터리 기업들과 협상을 시작했습니다. 영국도 따라했어요. 독일도 마찬가지였죠. 지칠 정상회담에서 캐나다 총리가 한국과의 협력을 자랑스럽게 소개했습니다. 이것이 미래의 자원 파트너십 모델입니다. 다른 정상들이 관심을 보였어요. 프랑스 대통령이 물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빨리 성과를 냈나요? 총리가 답했죠. 한국의 기술과 우리의 자원, 그리고 상호 신뢰입니다. 세계경제포럼 다보스에서 저는 기조연설자로 초청됐습니다. 저요? 25년 공무원이 다보스에서 연설하다니 믿기지 않았어요. 하지만 저는 자신있게 무대에 섰습니다. 한국과의 파트너십이 가르쳐준 것이라는 제목의 연설이었죠. 저는 한국을 과소평가했습니다. 저는 솔직하게 시작했어요. 작은 나라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틀렸습니다. 한국은 크기가 아니라 가치로 평가해야 하는 나라였습니다. 청중이 조용히 들었어요. 기술, 신뢰, 그리고 파트너십. 한국은 이 세 가지를 완벽하게 갖췄습니다. 을 보며 감사함을 느껴요. 제 명함에는 이제 한글 이름이 새겨져 있습니다. 맥브렌트 한국 친구들이 지어준 이름이에요. 처음엔 어색했지만 지금은 자연스럽습니다. 한국에서 사람들이 맥브렌트 씨 라고 부르면 저는 웃으며 대답해요. 네, 저예요. 오타와 사무실에도 변화가 있습니다. 제 책상 옆에 작은 태극기가 꽂혀 있어요. 캐나다 국기 옆에 나란히요. 동료들이 처음엔 이상하게 봤지만 이제는 다들 이해합니다. 브렌트의 2번째 조국이지 뭐. 그들도 인정했어요. 지난주 브리티시 컬럼비아 광산을 방문했습니다. 한국 기술진과 캐나다 노동자들이 함께 바비큐 파티를 하고 있었어요. 언어는 달랐지만 웃음소리는 같았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저는 확신했어요.
이게 진짜 파트너십이라고. 이게 미래라고. 한국기술진 팀장이 저를 보고 손을 흔들었습니다. 맥브렌트 씨, 여기 앉으세요. 삼겹살 구워드릴게요. 저는 웃으며 그들 곁에 앉았어요. 삼겹살을 굽는 냄새, 소주잔 부딪는 소리, 캐나다 노동자들의 건배. 외침, 행복했습니다. 그날 밤 호텔로 돌아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브리티시 컬럼비아의 밤하늘에 별들이 반짝였어요. 저는 생각했습니다. 2년 전 나는 절망 속에 있었어. 중국이 전부라고 믿었지. 하지만 한국이 나타났어. 그리고 모든 게 바뀌었어. 제 인생에서 한국은 기적이었습니다. 단순한 비즈니스 파트너가 아니었어요. 제 편견을 깨뜨려준 스승이었고 신뢰를 가르쳐준 친구였으며 꿈을 현실로 만들어준 동반자였습니다. 96조 원, 그건 숫자일 뿐이에요. 진짜 가치는 돈으로 잴 수 없습니다. 연설이 끝나자 기립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여러 나라 대표들이 저에게 명함을 건넸어요. 우리나라도 한국과 협력하고 싶습니다. 소개해 줄 수 있나요? 저는 기꺼이 도왔습니다. 한국의 우수성을 세계에 알리는 게 제 새로운 사명이 됐어요. 1년 후 한국 대통령이 캐나다를 국빈 방문했습니다. 오타와 의사당에서 성대한 환영식이 열렸어요. 저도 초청받았습니다. 대통령이 연설했어요. 캐나다와 한국의 파트너십은 21세기 협력의 모범입니다. 박수가 쏟아졌죠. 행사 후 저는 한국 대통령과 악수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대통령님 영광입니다. 대통령이 제 손을 꽉 잡았어요. 맥코널님, 당신이 진짜 영웅입니다. 양국 관계의 가교 역할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평생 가장 자랑스러운 순간이었습니다. 2년이 흘렀습니다. 96조 원 프로젝트는 완전한 성공이었어요. 목표를 모두 달성했고 심지어 초과 달성했습니다. 캐나다는 세계 최고 품질의 배터리 광물 공급국이 됐어요. 한국 배터리 기업들은 안정적인 원료 공급망을 확보했죠. 중국의 보복은 어떻게 됐냐고요? 결국 철회됐습니다. 중국도 현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캐나다 마이너스 한국 파트너십이 성공하자 다른 나라들도 중국 의존도를 줄이기 시작했습니다. 중국은 고립되길 원하지 않았죠. 2년 후 캐나다와의 무역을 정상화했어요. 하지만 이미 판은 바뀐 후였습니다. 저는 이제 다른 사람이 됐습니다. 데이터만 보던 냉정한 분석가가 아니에요. 사람과 신뢰의 가치를 아는 사람이 됐죠. 한국이 제게 가르쳐준 겁니다. 크기가 아니라 가치로, 겉모습이 아니라 진심으로 판단하라고. 저는 한국을 20번째 방문하고 있습니다. 이제 한국은 제 제2의 고향이에요. 한국어도 많이 늘었습니다. 일상 대화는 문제 없어요. 한국 친구들도 많이 생겼습니다. 김철수 정책관과는 형제처럼 지내고 있어요. 저희 딸 에밀리가 서울에서 유학 중입니다. 연세대학교 국제학과에 다녀요. 한국을 너무 좋아합니다. 아빠, 한국 정말 멋져요. 여기서 일하고 싶어요. 딸의 말에 저는 뿌듯했습니다. 제가 발견한 한국의 가치를 딸도 느끼고 있었죠. 집 거실에는 한국 산수화가 걸려 있습니다. 작년에 김 정책관이 선물한 거예요. 맥코널님, 이 그림처럼 우리 우정도 영원하길 바랍니다. 그때 그 말이 떠오릅니다. 저는 매일 그 그림. 이제 저는 다른 나라들에게 조언합니다. 한국을 과소평가하지 마세요. 작다고 무시하지 마세요. 그들은 크기가 아니라 가치로 승부하는 나라입니다. 제 경험담을 듣는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여요. 정말 그렇군요.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를 듣는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편견은 위험합니다. 겉으로 보이는 것만으로 판단하면 진짜 가치를 놓칩니다. 저는 한국을 15년간 무시했어요. 서랍 속에 제안서를 박아뒀죠. 얼마나 어리석었나요? 하지만 운명은 저에게 두 번째 기회를 줬습니다. 위기 속에서 저는 진실을 발견했어요. 한국은 제가 생각했던 작은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큰 꿈을 가진, 뛰어난 기술을 가진,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였어요. 그리고 그들과 함께 저는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도 분명 그런 기회가 있을 겁니다. 무시하고 있는 것, 과소평가하고 있는 것, 한번 다시 보세요. 편견을 버리고 진심으로 들여다보세요. 거기서 인생을 바꿀 기적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그랬던 것처럼요. 96조 원짜리 계약보다 더 큰 걸 저는 얻었습니다. 평생의 친구, 새로운 가치관, 그리고 인생의 의미. 한국은 제게 단순한 나라가 아닙니다. 제 인생의 은인이에요. 저를 구해준 나라입니다. 이 감동적인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편견을 깨는 용기, 신뢰의 가치, 그리고 진정한 파트너십의 의미를 널리 알리기 위해
이 영상을 공유해주세요. 여러분도 주변에서 무시하고 있던 기회를 다시 한번 들여다보시는 건 어떨까요? 혹시 여러분에게도 비슷한 경험이 있으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긴 시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브렌트 맥코널이었습니다. 여러분 편견을 깨세요. 그리고 진짜 가치를 발견하세요. 감사합니다.